안녕하세요. 북덕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얼마나 갈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줍줍인 정세윤 리치고 팀장님 모시고 지금 시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팀장님께서는 요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 인터뷰 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조정세가 4분기부터 시작될 것 같다라고 그때 인터뷰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수도권은 이제 매매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과거에 역대 가장 매매 거래량이 낮았던 2008년 11월보다도 지금 매매 거래량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만큼 거래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의 심리가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우선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매매 물량이 쌓이기 시작한 이 시점을 확인을 해보면요. 작년 추석 다음 날인 9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매매 물량이 다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9월 23일에 혹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게 있었죠? 이게 신용대출하고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대출이 금지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다시 허용을 해주면서 강원도라던가 제주도, 전북 그 외 일부 지역들은 좀 상승세가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7월에 DSR 3단계 규제 강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 규제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전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요즘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네. 오늘도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면서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금매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금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인식이 요즘에 확산이 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망세에 더 짙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모셨을 때보다도 하락이 더 빨리 찾아왔는데 네. 그럼 좀 완연한 대세 하락장이 좀 진입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 페니셀이 출현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정세에 있어서는 현재 초입부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돈줄, 결국에 대출하고 금리라고 봐도 될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꼭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2018년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DSR이 그때부터 실행이 됐어요. 근데 작년까지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좀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요즘 또 경매 공부를 참 많이 하세요. 이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낮아지면 굳이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규제 자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제 시장 변수로 사실 보지는 않는데 제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변수 중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대책에 대한 부분을 과거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2008년 부동산 대책을 보면 초기에는 세제 감면하고 공급 그리고 규제 지역 완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근데 현재하고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죠. 그렇죠. 2014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지금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2014년 7월로 가서 보면요. LTV하고 DTI를 모두 70%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의 변수는 실거주자들한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이때를 의미하게 되고요. 금리에 대한 인상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인하를 시작할 때, 이때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도 검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대출 규제가 실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 만에 이거를 바로 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대출 규제 완화 검토를 바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과거와 좀 빗대서 본다면 실거주자한테 대출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뒤로 밀리게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이제 그리고 보합세에 접어드는 이 시점과 좀 맞물리게 될 때,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출하고 금리 말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예. 앞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 물량을 9월도, 8, 9월도로 가서 보면 지금 매매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전세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매매를 전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 이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작년과 재작년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었잖아요. 패닉바잉이 오고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매수세가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가계대출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거잖아요.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심리가 공포에 치닫을 때,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 변곡점이 좀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팀장님께서는 이제 조정장 초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질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언제 바닥을 칠까, 이걸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 바닥을 예측하는 게 가장 뭐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예, 좀 팀장님께서는 좀 그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요즘 이제 진짜 기자님 말씀 주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는 조정 장세에 있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자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받아야지 적정 가격이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판단하는 거는 정확히 몇 년 동안 이 하락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기는 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패닉셀이라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매물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이게 가격이 더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할 때, 이때 이후의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더 있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물들이 2024년 이 시점부터 조금씩 매물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출현하는 것들은 2024년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매물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거는 그때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내년, 저는 이제 패닉셀이 적어도 내년에서 아니면 내후년 이 사이에는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년에서 2년, 그리고 길면 3년에서 4년 내까지도 우선은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세윤 팀장님을 모시고 집값 하락이 시작되는 시기, 과연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장을 잘 따져보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대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게 언제쯤 이제 좀 정비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 전문가이신 최원철 한양대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지난달에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과연 빠른지 아니면은 느린지 이걸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기 신도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택지 개발 사업에 비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택지 개발 사업은 처음에 빈 땅에다가 그냥 잘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춘 기반 시설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기반 시설을 깔고 그 다음에 뭐 역세권은 좀 고민을 하고 뭐 저층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계획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기 신도시 문제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세대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빈 땅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도로도 차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미 다 그 시설들이 깔려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디 아파트 단지 하나 생기면은 도로에 그냥 막 기존에 있는 도로 파헤쳐 가지고 전기 공사한다, 통신 공사한다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일기 신도시를 전체를 갖다가 몇 년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뭐 상하수도 용량이 괜찮은지 전기 용량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플랜 자체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2024년을 얘기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국토부에서는 그 통상적인 이제 도시백 개발 마스터 플랜에 비교하면은 지금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짧다. 그렇죠. 예, 네. 짧죠.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기는 하는데 네. 단지 문제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음. 그때 대선 때 양쪽 후보에서 둘 다 일기 신도시 빨리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부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런 신도시 개발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다 여기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또 내 재산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 재산을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분담금이라는 거에 내가 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뭐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내 재산에 대한 게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들 민감한데 양쪽 후보가 다 기대를 너무 많이 줬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빨리 하겠다고 한 게 생각보다는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통상적인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택지 개발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데를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도시 전체를 정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또 국토부가 미래 모빌리티를 발표했어요. 네. 자율주행차라든가 그다음에 UAM 상용화. 그럼 빠르면은 2030년이면 UAM이 또 이 신도시 안에서 다닐 거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했던 이런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고 UAM 다니는 버티포트라는 거 아파트 안에 또 직접 UAM이 착륙을 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의 자산이 한 75에서 80%가 내 집이잖아요. 네. 아파트, 내 재산. 그러니까 이 집값의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내에서 역세권은 용적률 500% 주겠다. 역세권 좀 떨어진 데는 300%만 주겠다.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연히 용적률 높은 데는 내가 분담금을 조금 내요. 거기다가 또 고층으로 올라가요. 고층 아파트들이 요새 인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현재 고양시만 보더라도 킨텍스 주변이 전부 49층이거든요. 거기가 가격이 제일 비싸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MZ 세대나 2030 전체가 고층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동간 거리도 좀 널찍널찍하고 그다음에 저층부에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살기가 편하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역세권이 고층화, 고밀화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럼 역세권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밀화도 안 되고 고층도 아닌데 분담금은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그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 재산을 가지고 정부가 당신은 분담금 요만큼 내라. 누구는 이만큼 더 내라. 그러면 당연히 서로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일기 신도시만 또 이렇게 용적률을 뭐 특별법으로 상향을 해주겠다. 근데 그건 30만, 지금 29만 뭐 7천 정도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일기 신도시 바로 옆에 또 경기도에 또 30년 된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당장 지금 강남부터 여의도 뭐 노원 재건축 해야 되는 단지들이 잔뜩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제 도시 정비 관련된 모든 법들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안정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래 주었던 용적률에 뭐 플러스 뭐 100% 더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300%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대신 우리는 고층이 더 좋겠다 하는 데들은 1급 장수명 아파트 라멘 구조로 지면은 고층 할 때 훨씬 유리하고 층간소음도 적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 인센티브를 받는 용적률. 거기다가 이제 공공임대를 또 한 50%를 내가 더 넣으면은 또 공공임대의 2배만큼 용적률을 또 상향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할 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동일하게 주되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용적률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임대를 넣는다든가 뭐 라멘 구조로 해서 1급 장수명으로 해서 앞으로 100년간 아파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적률을 주민들이 좀 하게끔 지금 멋진 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네. 동경이 용적률을 2000%까지 올렸어요. 시내를. 그랬더니 고밀화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경 주변의 신도시들이 슬럼화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시내로 이사 온 거죠. 직장이 시내에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일기 신도시는 직주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교 같은 경우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직주 근접의 최고 좋은 신도시 사례를 보여줬는데 일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결국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거고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신속통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의도만 하더라도 어저께 시범 아파트는 65층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웬만하면 다 50층 60층으로 한다. 한강 이촌도 68층까지 재건축하겠다. 그리고 뭐 음아파트 잠실로단지 압구정 재개발 뭐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거기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해가지고 지금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서울에 직장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GTX가 또 이렇게 쓰는데 그쪽 위주로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또 일기 신도시가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3기 신도시 또 엄청나게 입주가 이제 2027년부터 아마 입주가 되기 시작할 텐데 물량도 적지 않고 거기로 또 다 서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위치가 1기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근데 지금 2기 신도시 보면은 화성동탄 2나 하여튼 외곽 쪽에 지금 집값이 뭐 GTX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도시가 무조건 살기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일기 신도시 자체를 세계에서 제일 멋진 신도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서울이나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들은 다 똑같이 살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교통도 잘해주고 하는데 단지 일기 신도시는 한꺼번에 이제 준공이 됐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면은 뭐 이주 대란부터 전세 대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멋진 신도시라는 거를 그러면 정부가 조감도 다 그려줄 거냐? 아니죠. 주민이 선택해야죠. 우리 한남 3구역 할 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정말 멋진 조감들을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 시설 자체가 옥상에 브릿지를 해가지고 뭐 그 건물 옥상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주민센터, 수영장, 뭐 헬스클럽 이런 것까지 막 지방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가장 멋진 거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가장 멋진 걸 만들어 주는 거고, 단지 정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이드라인, 용적률을 어떤 경우에는 상향을 좀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먼저 줘도 되죠. 그러면 설계해가지고 각 단지별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용적률 뭐 250이다, 300이다 대충 결정이 되고 세대수 결정이 되면은 전체적인 아까 기반 시설의 용량, 상하수도, 전기, 통신 뭐 여러 가지 이런 용량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래 교통 수단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 완벽한 마스터 플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류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일기 신도시만 만족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다 반대, 나머지 다 불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골격은 똑같이 가져가되, 단지 일기 신도시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확충할 거고 어떻게 이제 빠른 속도로 대처해 나갈 건가, 그런 정도의 마스터 플랜이 완벽하게 나오는 게 맞겠죠. 오늘은 최원철 교수님과 함께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서 일기 신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미래 도시에 입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